네, 안녕하세요. 절대부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시작할 건데, 오늘은 일단 유형편 먼저 볼 거예요. 유형편에 나온 지문이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형편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실천편 1, 2, 3, 4, 5 해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독서론 지문. 이 독서론 지문 같은 경우는 문해력의 개념을 다뤄요. 그래서 로마 시대 중세초 종교개혁 후에 이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달라졌다. 로마 시대에는 이 지적 능력을 얘기했다고 하고요. 중세 초기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대요.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는 모어, 자기 그 마더텅이죠, 그죠? 모어로 읽고 쓸 수 있는가. 자, 이게 근데 이 지문에서 뭐라 하냐면 이 세 가지가 전통적인 읽기와 쓰기의 개념과 유사한 것이다. 네, 그래서 지적 생활을 위한 전통적인 읽기 쓰기와 같은 것이다. 야, 이래서 이 문자에 대한 얘기죠, 그죠? 라틴어, 모어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문자만을 텍스트 대상을 문자로만 얘기하는 것. 이것을 바로 기초적인 문해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기억이 있으니까 니은도 있겠죠? 자, 이 니은 같은 경우는 기억에다가 비판적 해석 그리고 재구성 능력 이거 두 개를 포함하는 그런 건데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텍스트와 그냥 텍스트를 읽고 쓴다를 넘어서서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는 맥락에서 그저 텍스트를 읽고 쓰는 걸 넘어서 상호작용, 비판적인 해석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 좀 더 확장된 거죠. 그런 걸 기능적 문해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위 첫 번째 기초적인 문해력이 문자만을 텍스트로 봤다면은 이 기능적 문해력은 어떤 걸 텍스트로 보느냐? 문자뿐 아니라 영화, 환경, 정치까지를 텍스트로 확장을 해요. 이 기능적 문해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맥락인데 이 사회적 맥락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거나 직업을 수행하거나 혹은 공동체의 협력 이런 것들이 이 텍스트, 문화, 영화, 환경, 정치에 대한 읽고 쓰기뿐 아니라 비판, 재구성까지 합쳐져서 이런 사회적 맥락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디귿 이 직업 문해력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의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혁명 요즘 시대에는 이 직업 문해력 이거 뭐야? 뭘 위한 거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뭐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직업 문해력이 특히나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텍스트는 데이터 같은 거.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그런 영상 매체라든가 디지털 매체 이런 것들도 텍스트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 문해력이 있다. 전혀 별 내용이 없죠. 네. 자, 수능 완성 유형편 두 번째 지문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인문 지문이고요. 여기 제목 적어놨죠. 동아시아의 행복론 그리고 그리스 시대의 쾌락주의로 나왔는데 이 가, 나가 둘 다 어떤 개념을 묶이느냐?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묶여요. 쌤이 여기 해시태그로 각각의 키워드를 다 달아놨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은 가지문이 시작하면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얘기하는데 좋은 감정, 즐거움, 쾌감, 만족 이런 것들 좋은 감정이 있고 뭐 우울하다, 불안하다, 불쾌하다 뭐 이딴 거 없는 그런 상태가 보통 일반적인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걸 뒤집진 않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감정적인 거, 심리적인 거에 기반을 하니까 절대적인 무언가가 아니지. 그지? 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행복한 상태야. 이런 수치화가 안 되잖아. 그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자, 그런데 이 정의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에 대한 각각의 주장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행복의 개념이랑 그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세 가지 입장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건 동아시아 민간 사상이에요. 보통 이제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보통 행복은 뭐라 그랬냐? 오복이 뭐냐면요. 5가지의 복이에요. 오복을 누리며 육극, 6개의 이 극한할 때 극자를 쓸 때 6개의 힘든 것들을 얘기해요. 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적어만 놓을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변상화 요사 이게 죽을 4자를 쓰는데 이제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힘들게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근데 이 행복의 행이 이 동아시아 민간에서는요. 행운이에요, 행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하늘이 내려주는 겁니다. 복도 이 귀신이나 하늘이 보상으로서 내려주는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운 좋은 보상이라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운적인 보상적인 거라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뭐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입장으로 나오는 게 유가, 공자예요. 여러분 뭐 유교 들어봤죠, 그죠? 유교, 유가, 유학을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셔도 수능 국어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공자에서 시작한 거예요. 유가, 유학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든다라고 적어놨죠. 지금 굉장히 대비되는 게 보이죠, 그죠? 신의 영역이라서 난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공자는 행복이라는 워딩을 쓰기보다는 행복과 비슷한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공자한테 즐거움의 정의가 또 새로 나왔겠지? 오복육극 이거 아닐 거 아니야. 네, 뭐 말이 많긴 한데 뭐 간단하게 쌤이 웬만하면 다 적어놨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도를 알고 실천한다. 흔들리지 않는 정신, 외부 세계에 흔들리지 않는 거, 욕망을 억제하고 예를 지킨다. 자, 욕망을 억제하고 예를 지킨다는 거를 극기복례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서 한번 들어는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적어놨고요. 물론 막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이래도 재밌지, 즐거워.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즐거움은 외부 세계에 그렇게까지 타격을 받지 않는, 외부 세계에 영향받지 않는, 내 흔들리지 않는 정신, 외부에서 계속 욕망을 나한테 줄 텐데 그 욕망을 억제하며 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근데 공자의 제자 안회라는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가난했어. 굉장히 가난해서 이 동아시아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땐 얘는 굉장히 불쌍하네요. 육국에서 이 가난을 아주 절실하게 겪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공자는 얘가 가난하더라도 도를 알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으로 얘는 행복한 사람이다, 즐거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도가예요. 도가. 자, 도가는요, 일단은 이 노자 장자 해강이 조금씩 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위자연을 토대로 합니다. 도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적 원리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도가는 그 인위적인 거에서 굉장히 거부를 해요. 인위적인 거. 자, 도가랑 유가랑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쌤이 좀 배경 지식을 조금 넣어주는 거야. 도가는 인위를 싫어하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써있니? 인간이 만든다라고 써있지. 유가는 애초에 도가 입장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야예요. 알았죠? 그래서 도가, 그리고 이 노자가 이 공자를 만났다는 썰이 있어요. 옛날 얘기니까 사실 기록이 없잖아. CCTV가 없던 시절이라서 뭐 확실하진 않지만 노자가 선배거든. 나이가 더 많아요. 노자가 공자를 만났는데 공자가 한참을 혼났다는 거야. 인위적인 너의 인위 예지 이딴 거로 막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하더니 공자가 나와가지고 그는 참 용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어쨌든 사이가 좋지 않다. 이거는 자연으로 회귀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다라는 인위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싫어하겠지? 그럼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장자, 노자, 어쨌든 도가에서 얘기하는 이 행복은요, 자연 법칙에 따르며 마음을 비워야 한다. 왜 마음을 비워야 하냐면은 일단은 자연 법칙이 애초에 모든 근본이거든. 도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즐거움의 근원도 자연에 따라야 돼요. 자연 법칙에 따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마음을 비워야 돼. 왜? 이 마이너스 감정이 없어야 행복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 자, 그것을 양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양생이 뭐냐면요, 몸과 마음을 기르는 거야. 자, 이 양형이 그 신체를,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양신, 이건 정신할 때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한다, 그리고 본성을 닦는다, 이런 건데 결국은 이 정신을 맑게 하고 본성을 닦는다, 이 본성은 자연 법칙이 바로 본성이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음을 비우며 자연에 합일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없죠. 수능 완성 있는 유형편 지문들은요 굉장히 다 쉽습니다.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이번에 아까 가 떠들었으니까 이번엔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더 간단해. 2명밖에 없거든. 그리스 시대의 쾌락주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쾌락주의라는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 쾌락만 쫓다니 이 나쁜 막 이러면서. 자, 쾌락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자, 키레네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아리스티포스라는 이름을 막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키레네 학파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도 좋아요. 자, 얘네가 누구냐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출신이에요. 이 아리스티포스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철학계의 조상격입니다. 어쨌든 이 아리스티포스가 창시한 이 키레네 학파 같은 게 우리가 평소에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쾌락주의, 여기랑 굉장히 가까워요. 사람들이 이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 쾌락주의를 잘못 알고 있는데, 이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는 거의 금욕주의고요. 아리스티포스의 쾌락주의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막 육체적 쾌락까지 포함하는 그런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쾌락주의를 막 에이 더러운 놈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이 쾌락이라는 거를 뭐 한 육체적인 쾌락, 뭐 식욕, 성욕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야. 부와 명예를 이루는 그런 쾌락, 지적 담론. 그죠? 얘네가 막 되게 막 동물적인 막 그런 애들 아닙니다. 알았죠?
지적 담론에서 오는 쾌락, 이런 쾌락들. 그래서 키레네 학파에서는 행복을 최대치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 육체적 쾌락, 뭐 식욕으로 예를 들게. 식욕으로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닭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옆집 사람 닭고기 훔쳐가지고 내 행복을 잃었다? 그러면 이제 잡혀갈 거 아니야. 그때도 뭐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법지대가 아니니까. 모두가 그렇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하고 하면은 그냥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가 되면서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충동적인 거를 허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충동적인 그런 쾌락을 만약에 너가 원하잖아? 그럼 결국은 더 거대한 불행이 와. 겨우 닭고기 하나 훔쳐먹은 거로 징역 6개월을 산다고 해봐. 그 개손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타산적으로 그렇게 이 세속적인 타산 능력 그리고 절제도 필요해.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래도 약간 그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요즘에 뭐 좀 굉장히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여기서는 딱히 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겠죠, 그죠? 넌 굉장히 잘 살고 있구나. 무슨 범죄를 지어도 만약 빠져나갈 수 있거나 이래봐.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제가 될 수도 있겠지. 지금 글에 나온 거에만 따르면. 네, 이거 둘 다 쾌락주의예요, 알았죠? 얘네 둘 다 쾌락주의예요. 쾌락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쾌락의 정의가 좀 달라. 자, 일단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키레네 학파보단 한참 후배격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불우하고 힘들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도 쾌락을 막 추구해야지, 육체적 부명예를 막 추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애초에 이 사람의 삶에서는 가능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 에피쿠로스의 행복이라는 정의를 공식으로 해가지고 지문에 줬어요.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애초에 이 세상에 뭐 자원이든 성취든 누가 성취하면 난 못할 거 아니야. 성취라는 총체적인 이게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욕망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지. 그지? 하지만 성취는 일정해. 그러니까 결국은 자, 얘들아, 분모가 올라가면 전체는 작아져. 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욕망이 커지면 행복은 결국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의 양은 굉장히 한정적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모를 0에 가깝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 자, 알죠, 그죠? 자, 극한으로 이렇게 0분의 1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욕망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약간 그 불교의 그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우는 이유는 뭐야? 불교도요, 그저 행복하지 않으려고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기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방향이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불교를 비교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자, IMF는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뭐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지만 뭐 IMF 위기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IMF 자체를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IMF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 IMF라는 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금융위기 국가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 금융은 일단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금융위기 국가, 물론 회원국 기준이에요. 아무나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IMF라는 그 기관에 들어가 있는 회원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도 IMF한테 지원을 받았었다는 겁니다. 지원을 받을 때 왜 회원국이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국제 금융 위기를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뭐 이제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뭐 이러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초국가적인 단체인 겁니다. 그래서 뭐 경고를 내리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메인적인 일은 뭐 하는 애야? 금융 위기가 닥친 국가한테 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약간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국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전체 이 사회 전체에서의 금융난에 한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은행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이걸 IMF다, 위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역사 속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뭐 공짜로 돈을 빌려주지 않겠지, 그지? 당연히 이자 같은 게 있을 건데 그런 거 말고도 조건을 붙여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조건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막 뭐 잘리고 직장에서 막 다들 잘리게 되고 약간 이런 구조조정 같은 거로 이제 조건이 제시가 됐었어서 다 같이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가 됐었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취지 자체가 나쁜 애들이 아니라는 거. 자, 일단은 IMF라는 애들은요 가입에 제한이 없어요. 아까 회원국만 도와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회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받으려면은. 근데 이 회원국이 되기 위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 가입을 하겠다가 되면은 일단은 쿼터라는 것을 그 나라에 해당하는, 내가 지금 가입을 하고 싶은 나라야 그러면은 내 나라에 해당하는 쿼터라는 거를 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은행도 돈이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잖아. 그지? 대출이라는 게 있죠. 그죠? 돈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예금을 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굴리기도 하고 그거를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으면서 이자를 받고 이러면서 은행도 사업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지. 얘네도 IMF도 그냥 뭐 무료 단체 이런 일리가 없으니까 일단 기본 자금이 모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모아지는 자금이 이거예요. 쿼터로 대부분 이 금융국가의 위기 국가에 돈 지원하는 이 지원금을 쿼터에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쿼터 납입금이에요. 그 가입할 때 돈을 낸다 이거지, 그지? 근데 이게 어떻게 비례를 해서 선정을 하냐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무역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쿼터를 산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러니까 뭐 부자 나라들은 이제 쿼터를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잘 생각을 해봐. 그 나라가 망해봐. 엄청 부자인 나라. 미국이라고 쳐봐요. 미국이 망하면 그 미국을 도와주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약간 보험 같은 거죠. 너가 망하면 너는 엄청 도와줘야 되니까 애초에 일단 쿼터 납입금을 엄청 많이 내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받은 쿼터가 IMF의 그 보유된 이 돈,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이죠. 돈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다고 뭐 가입 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나 쿼터 낼게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지는 않고요. 심사라는 걸 하긴 합니다. 투표권을 총 투표권이 있겠지, 그지? 총 투표권 중에 3분의 2 이상을 가지는 과반수의 회원국들의 여기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3분의 2 중에 과반수니까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은 괜찮니? 자, 3분의 2 중에 2분의 1이니까 전체 회원국 투표권 중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이해돼? 괜찮아?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30개의 투표권이 있으면은 10개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이 친구들이 새로 가입하는 나라들은 IMF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투표권을 나라당 하나로 주진 않습니다. 자, 생각을 해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 이거 들어올 때 쿼터 납입금을 1,000억을 냈어. 근데 뭐랄까 한국이 들어올 때 100억을 냈다고 해봐. 근데 투표권이 똑같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그지? 그래서 이 쿼터 납입금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줍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뭐 미국을 칠게, 아까부터 미국 했으니까 미국이 이 전체 IMF에서 한 뭐 3분의 1 이상의 돈을 미국이 다 냈어. 이런 상황이면 미국 혼자서 투표권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3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 혼자 승인하면 그냥 바로 들어올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쿼터가 제도가 조금씩 바뀌는데 일단 첫 번째에서는요. 이 쿼터를 어쨌든 뭐 한국이 100억을 내고 가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러면은 100억 원 이렇게 한국 돈으로 주는 게 아니야. 그지? 한국 돈 사실 외국한테는 한국 돈이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금과 달러화를 이제 국제 돈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지. 국제 돈, 이 통화 수단으로. 그랬을 때 금으로 25%를 마련해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원화로,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로 내고, 이렇게 해서 25%의 금. 이건 이제 전 세계 통용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냈었다. 그렇게 낸 25%의 금을요, 골드 트랑슈라고 해요. 뭐 그냥 금으로 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골드 트랑슈는 뭐 이 쿼터를 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약간 위기야. 이러면 일단 내 돈 주세요 할 수 있잖아. 그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 우리가 원화를 냈었어. 100억을 냈었다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라가 좀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금 다시 빼가지고 그 세계적인 문제겠죠. 보통 나라 안에서의 문제보다는 세계적인 문제가 될 때 이제 금융위기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생각을 해봐. 원화를 다시 갖고 온다고, 내가 냈던 원화를 다시 돌려받는다고, 이게 해결의 의미가 있을까 이거지. 이 달러화가 아니고 금이 아닌 우리나라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근데 이 나라가 만약에 기울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당연히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지겠죠. 휴지 조각이 되면서 점점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사라질 거란 말이지. 점점 반토막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돈을 똑같이 빼온다고 해도 이미 반토막 난 돈이라서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특별인출권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1970년에 채택이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쿠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1달러라고 해봐. 근데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원래 1,0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0,0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게 되는,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0배가 박살이 나면 이렇게 되겠지.
특별 인출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다시 빼온다고 한들 전혀 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도와주기 위한 쿠폰이에요. 특별 인출권은 뭐 하는 거냐? SDR, 앞으로는 SDR이라고 나올 건데, 이거 바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외화가 뭐야? 외국 나라 돈이에요. 그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막 휘청이는 그 상황을 계속 생각을 해보자고. 뭐 일본한테 빚을 줬다, 미국한테 빚을 줬다, 이런 상황이면은 그 일본의 엔화나 혹은 미국의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걸 해결하려면, 그지? 그럴 때 한국 돈이 아니라 그 외국 돈을 빼올 수 있는 권리예요. 오케이? 자, 이 쿠폰도 그냥 막 주면 안 돼, 그치? 이것도 어때? 이 쿠폰도 SDR도 쿼터에 비례해서 줍니다. 지금 쿼터에 비례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규모, 일단 여기서부터 책정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1번이지, 그지? 이거를 쿼터를 상정을 하는데 그 쿼터에 투표권도 비례하고요. 그지? SDR이라는 이 쿠폰 같은 것도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이 금 25% 이거는 그 금 본위제라는 게 있을 때의 제도였어요. 금 본위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브레턴 우즈라는 전설적인 지문 기억나니? 알고 있니? 알고 있죠? 고3인데 한 번은 봤을 거야. 거기서 나왔던 금 본위제인데, 뭐 금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 자체는 하나의 통용하는 화폐다라는 게 금 본위제였거든. 그랬다가 이제 금과 달러 해가지고 금 달러를 통용하는 화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가, 그걸 트리핀 딜레마 지문 꼭 보세요. 이수능 지문입니다. 이수능 지문 기준으로 얘기했으면 브레턴 우즈가 해체되는 그런 브레턴 체제가 해체되는 그 시점이고, 자, 금 25%를 이제는 SDR이라는 건 이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니까 얘도 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금 25%, 이 25%를 예전엔 금으로 채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금 말고 달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SDR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로 25%를 납입하면 됐다로 이제 교정이 된 거지. 오케이? 쿼터 납입 방식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거죠. SDR로 채워도 돼 하면서. 자, 원래 그래서 골드 트랑슈라는 이름이었는데 뭐 이제 골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리저브 트랑슈라고 부른대요. 자, 이게 용어가 진짜 많지, 그지? 이게 사실 이 수능에 브레턴 우즈가 안 나왔었다면요, 굉장히 연기하기도 좋은 지문이 될 것 같아. 내용상으로 봤을 땐. 자, 이 SDR도요, 원래는 이퀄 달러화였어. 원래는 이퀄 달러화였어. 그 달러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율의 기준이던 시점이야. 그때는 달러화였다가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거를 바꿔서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달러화 기준으로 모든 다른 나라들의 돈이 정해졌었어. 근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각각의 나라들의 환율들이 다 뭐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미국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되면서 환율이 정해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지. 이게 변동 환율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의 가치도 왔다 갔다 하게 됐단 말이야. 예전에는 달러는 무조건 금 얼마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던 시점이 있었어. 오케이? 근데 그게 사라진 거라고? 그래서 변동환율제가 되니까 SDR이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금이랑 SDR로 채워도 돼 이랬는데 얘는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이걸 그래서 SDR을 달러에 기대지 않고 상위 16개국의 돈의 시세 이거를 맞춰가지고 계산을 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케이? 16개국을. 야, 근데 16개국의 그 돈의 평균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이건 그러면 16개국이 맨날 이 환율이 조금씩은 변동이 될 텐데 그거에 따라서 SDR이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건 굉장히 계산이 어렵겠죠. 그죠? 이때는 심지어 1980년대, 70년대 막 이때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계산이. 그래서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바뀌어요, 또. 그래서 5개국, 제일 뭐 어느 정도 제일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일본까지 이렇게 해서 이 5개의 통화로 구성된 거로 바꿉니다. 이 5개의 나라의 돈의 그 평균치 정도, 그런 식으로. 평균치란 말은 쌤이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좀 말을 좀 바꾸는 건데, 그 상대적 가치를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그 계산 방법은 그래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겠지, 그지? 뭐 이건 좀 더 계산이 간단할 것이고, 세 번째 거는, 두 번째 16개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 5개국의 강한 나라들이 막 경제 사정이 휘청여가지고 이 화폐가 변동이 크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 16개국 같은 경우 어때? 전 세계가 같이 박살이 날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훨씬 안정적이었다라는 장점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16개국 그리고 5개국으로 바뀐 이것들이 각각 이름이 있어요.
16개의 나라의 돈을 다 바구니에 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 바스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통화 바스켓이 결국은 5개 나라로 줄어들면서 이제, 그지? 그래서 표준 통화 바스켓으로 이렇게 이름이, 통화 바스켓, 표준 통화 바스켓 이렇게 되어 있다. 물론 현재는 또 달라요. 현재는 조금 더 바뀌어서 달러, 유로. 유럽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다들 같이 쓰는 거죠. 위안 앤 파운드. 이러면서 위안이 들어왔죠. 중국이 이제 나라가 힘이 좀 커지면서 중국이 들어오고, 유로로 이제 이 프랑스랑 독일이 유로로 묶인 거지, 그지? 영국은 파운드 이렇게 돼가지고 5개. 이렇게 해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의 가중치를 곱하여서 SDR을 계산한다. 글이 내용이 정말 많죠. 자, 마지막이에요. 신용 공여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냥 그저 돈을 빌려줄 순 없잖아, 그지? 이익이 있어야 얘네들도 뭐 돌아갈 거 아니야, 사업체인데. 그래서 이 신용 공여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금융위기 국가가 금융을 지원을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경우 융자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융자를 받은 회원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기본 수수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정 수수료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인출 수수료 또 있습니다. 여기 수수료를 내야 돼. 이게 첫 번째 신용 공여 조건이에요.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고.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IMF 사태랑 연관이 되는 그런 걸 건데, 정책 프로그램이 따라야 돼. IMF가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큰일 났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IMF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란 말이야. 그때는 IMF가 야, 너네 지금 그렇게 해서 망한 거야. 이렇게 바꿔라고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줘요. 그 정책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정책 프로그램을 반드시 따르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IMF 사태 직전에 회사 구조적인 것도 뭐 그렇지만 은행이 요즘 종류가 한 4개인가 5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잖아. 큰 은행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은행들이 굉장히 다양했거든. IMF에서 그런 것도 다 줄이라고 했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는 약간 컨설팅인 거지. 경제 컨설팅 같은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여파로 이제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었던 그런 시기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IMF가 정책 프로그램 제시하는 이거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2개야. 수수료 내는 거, 정책을 따라야 되는 거. 자,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초 여건이 탄탄한 나라들은 어떨까? 그냥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급한 불만 끄면 되고, 내가 기초적으로 막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런 나라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 경제적으로 기초적인 그런 게 경제 기초가 탄탄한 나라들에 한해서는 괜찮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 정책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갖추었다고 보고 바로 그냥 즉각 지원을 해주는 사전적 신용 공여 조건이라는 게 뭐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러면서 끝나는 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유형편 3번째 지문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쌤이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다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한번 본인이 24쪽이니까 꼭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형편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은 앞에 있는 지문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일단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냐면, 지금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물리 선택자라면, 쌤도 수능을 물리화학을 봤어요. 물리 선택자라면 굉장히 쉬운 내용일 거예요. 뭐 딱히 읽을 이유가 있나? 안 읽고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물리 선택자는 버리시고 넘어가시고요. 네, 본인이 물리 선택자가 아니다 하면은 뭐 한번 드러나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 자, 운동량과 충격량 지문인데, 일단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야구공으로 공을 때린다. 뭐라는 거야? 야구 배트로 공을 때리는 거. 자, 미안해요. 쌤 딱히 그림의 소질이 없어서. 네. 야구 배트입니다. 야구 배트로 공을 때리는 이런 상황이라,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마찰, 이 공과 배트의 마찰, 그리고 꽝 소리하면서 소리 에너지로 상실되는 에너지, 뭐 열 발생하는 그런 것도 상실되는 에너지가 있겠고, 뭐 역학적 에너지, 뭐 공기 저항, 뭐 속도, 시간,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탄성력, 이 배트의 탄성력,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운동량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만 설명을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데카르트랑 뉴턴을 만나게 돼요. 자, 먼저 데카르트가 운동량이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 야구공 생각하면 돼. 이 야구공의 질량을 M이라고 해볼게. M은 매스의 약자입니다. 불편하지 마세요. 운동량은 M, 질량 곱하기 속도가 아니라 속력,
선생님 뭐가 달라요? 자, 속력이 있다고 해볼게 일단. 이거를 데카르트가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 자, 뭐 물리하는 친구들은 벌써부터 불편하겠지만 이 속력이 아니에요, 운동량은. 근데 어쨌든 데카르트는 처음으로 제시를 하면서 운동량은 속력이야. 질량 곱하기 속력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코끼리 하나가 10m/s로 달려와. 코끼리 하나가 500m/s로 달려와. 할 때 그 가지고 있는 그거 있죠. 그거를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마찰이니 뭐니 이런 거 없이 간단하게 이 야구공의 이 움직임과 이런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자, 실제 실험에서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를 적용을 해보니까 실제 실험에서 뭔가 안 돼. 오류가 발생을 해. 자, 그 이름도 유명한 뉴턴, 데카르트든 뉴턴이든 뭐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죠? 뉴턴이 그래서 등장을 해서는 그게 속력이 아니라 속도예요 라고 교정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한번 뭐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물리 선택자들은 이미 나갔겠지, 그지? 자, 보세요. 한 번은 알고 가시는 게 혹시나 이게 뭐 연계가 된다 했을 때 겁을 덜어줄 수 있겠지. 속력이랑 속도가 지금 보면 화살표라는 이상한 게 있잖아, 그지? 일단 이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약간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력이랑 속도의 차이가 뭐냐면은 속력은 그냥 20m/s, 뭐 100km/h 이런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속도는요, 오른쪽으로 20m/s, 왼쪽으로 동쪽으로 40km/s, 40km/h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는 걸 속도라고 해요. 단순하죠, 그죠? 자, 속도는 뭐라고? 속력에 방향 개념이 더해진 거, 이거를 속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 오류가 난 이유가 뭐야? 이 방향이라는 걸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났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뉴턴의 방향을 추가해준 속도 개념을 넣었다. 자, 이렇게 이 방향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걸요, 벡터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그지? 기하와 벡터 할 때 벡터예요. 벡터량이라고 해요, 이런 걸. 뭐를 벡터라고 한다고? 속도를 벡터라고 한다고. 속력 같은 경우는 방향이 없다 그랬잖아. 이런 걸 스칼라라고 한대요. 뭐 드러나 보자 정도 생각하시면 돼. 자, 질량은 어떻겠어? 30kg 방향이 있니? 난 오른쪽으로 30kg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도 당연히 스칼라가 되겠죠. 오케이? 네. 방향이 존재하는 그 변수를 벡터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봐. 이 우리 야구공, 아까 이 야구공이, 자, 야구공이 있어. 얘가 1kg이라고 쳐봐. 아이씨, 자, 너무 무거워요. 자, 어쨌든 1kg짜리가 10m/s로 움직였다고 해봐. 그럼 어때? 이거 운동량은 질량 1 곱하기 10이죠. 그럼 운동량은 어때? 오른쪽 1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오케이? 되죠? 근데 이 속도 개념을 숫자로 표현할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예를 들어 운동량이 마이너스다 하면 왼쪽이다 뭐 이런 거지.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기준을 잡았다면. 오케이? 자,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10이라고. 자, 그런데 야구공이 꽝 하고 맞았어. 야구공이 이렇게, 야구 배트가 여기 있고, 쾅 하고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구공이 다시 우리 1kg짜리 야구공이 왼쪽으로 10m/s가 간다고 해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의 운동량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왼쪽이니까. 여기 오른쪽을 내가 플러스 10으로 박았으니까.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질문이야. 플러스 10이 마이너스 10이려면 이 배트한테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받았다는 걸까? 마이너스 20만큼의 데미지를 받았다고 설명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지?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의 차이가 마이너스 20만큼의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죠? 이걸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운동량은 이제 야구공이 지금 현재 질량 곱하기 100 속도 해가지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하는 거고, 그럼 야구 배트한테 마이너스 20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운동량의 변화만큼. 그래서 지금 봐.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이 됐다는 거랑 이 야구공이 그럼 20만큼을 가했으니까 얘가 지금 20만큼 변화 생긴 게 이 20이 가해졌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 뉴턴이 이미 딱 등장을 해놨으니까 또 뉴턴의 F는 MA를 안 보면 안 돼. 자, 들어는 봤죠? F는 MA.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이해는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F는 force예요. 힘입니다. 힘이고, 질량은 아까 나왔죠, 그죠? A는 가속도예요. acceleration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기회에 한번 가속도라는 개념을 한번 읽어나 보자고. 야, 우리가 보통 빠른 거 보면서 와, 가속도 붙었네. 이따위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리에서는. 자, 가속도라는 건 뭐냐? 이 시간당 속도 변화예요. 너네 미분한 적 있니? 미분하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지? 이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가속도는. 자, 뭐라고? 가속도가 뭐라고? 델타 t분의 선생님 델타가 뭔가. 자, 델타가 변화라는 뜻이에요. 불편하지 마십시오. 이게 불편하면 여러분 수학을 안 해도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델타는 변화라는 뜻이에요. 자, 델타 t분의 델타 v 속도. 시간이 1초 변했을 때 속도가 10씩 빨라지고 있어. 이러면 이제 가속도가 1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자, 이항이라는 게 있어. 알고 있니? 자, 이 델타 t를 이 왼쪽으로 넘겨볼게. 그럼 양변에 델타 t를 곱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곱하기 델타 t를 내가 해볼게 한번. 이러면 어떻게 돼? f의 델타 t가 m 델타 v잖아, 그지? m 델타 v가 됐단 말이야. 자, 이 델타 불편하지 말라고 변화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미분 생각하시면 되잖아. x가 조금 변할 때 y가 조금 변하는 그걸 기울기라 그래. 원래 x분의 y를 기울기라 하잖아, 그지? 근데 이 미세한 변화일 때 미세한 y의 변화, 이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거래요. 속도 변화. 근데 야, 그럼 봐봐. m 델타 v가 뭐야? m 델타 v. mv가 운동량이라며. mv가. 그러면 m 곱하기 속도 변화하면 뭐야? 운동량 변화 아니야? 괜찮아요? 운동량 변화가 m 델타 v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질량이 변할 일 없죠. 애가 야구공이 움직이면서 갑자기 야구공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m은 당연히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운동량이라는 건 변화한다면 당연히 속도가 플러스 10m/s에서 이게 오른쪽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10m/s로 바뀐 거란 말이야. 괜찮죠? 그럼 이 오른쪽 우항이 운동량 변화라고 얘기해도 되겠어? 그럼 이 왼쪽 f 델타 t를 충격량이라고 해도 되겠어? 오케이? 네. 이게 바로 F는 ma라는 이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자, 내가 아는 내용이라. 자,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에서 F 델타 T는 m 델타 V라고 해서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공식을 유도하는 내용이 글에 나와요. 쌤이 뭐 배경 지식을 넣어주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글에 나왔습니다. 자,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야구공을 배트로 치려 그래. 근데 이 배트로 치려는데 야공을 더 멀리 보내고 싶잖아? 그러면 지금 충격량이라며, F 델타 T가. 그지? 자, 그럼 F가 힘이에요. 힘. 이 힘이 일정한 힘인데 1초를 칠 때랑 3초를 칠 때랑은 다르지 않겠어? 그지? 3초를 치면 힘이, 이게 FT가 지금 이게 1이었다가 3이 되면 전체가 3배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속도 변화가 3배가 되겠지. 질량은 똑같을 테니까. 그지? 뭔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이 스윙을 할 때 공을 탕 쳤어. 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툭 하고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탕 친 다음에 끝까지 밀고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겠죠? 이런 얘기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겠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에어백의 원리를 설명해 볼 수가 있어. 생각을 해봐. 자, 차가 있어요. 자,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자, 차가 있어. 차가 있는데 사람이 안에 있고요. 사고가 났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같은 충격량을 받았는데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은 차가 있는데, 똑같은 차에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얘는 A라는 친구고요. B라는 친구라고 해봐. 똑같이 사고가 났다? 자, 근데 한 차는 에어백이 있어. 한 차는 에어백이 없어. 얘는 에어백이 푹 하고 도와주고, 얘는 에어백이 없어. 자, 그럼 얘는 죽었겠지, 그지? 자, 생각을 해봐. 그걸 똑같이 생각을 해봐. 똑같은 차에 똑같은 몸무게의 사람이라고 해봐. 그러면 똑같은 사고가 났으니까 똑같이 100의 데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오케이? 이거를 충격량이라고 할 거야. 돼요? 자, 근데 A의 충격량, 이거, 그 다음에 B의 충격량도 똑같겠지? F, B와 T, B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총 100의 데미지는 똑같은데 B부터 봐봐. B는 에어백이 없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B한테는. 뭔 소리야?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그 100이라는 이 100이라는 거를 시간이 만약에 10초 동안 100을 나눠서 공격을 받으면은 데미지가 별로 안 갈 텐데,
굉장히 이 시간이 짧으니까 이 사람은 그 100이라는 충격을 그대로 그 순간 받아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똑같이 사고가 난 A라는 생물을 생각을 해봐. 이 A는 에어백이 있지. 에어백이 뭐 하는 거냐면 그 100이라는 이 충격량을요, 긴 시간 동안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올라갔으니까 얘가 줄어들겠지. 이게 무슨 뜻이야? 힘이 줄어들었다고. 선원, A, 운전자 A한테 오는 힘이 약해졌다는 거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케이?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운동량, 충격량으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유형편 다 봤고요. 쌤이 이제 주말에 아마 실전 1까지는 올릴 것 같아요. 실전 1이나 많으면 실전 2까지 거기 있는 비문학들로 한번 우리 다시 같이 보도록 합시다.